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고1 국어 금성 4-2 삶의 성찰 지문 분석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유형 베스트를 먼저 볼게요. 우선 엇박자 D라고 하는 소설에서는 밑줄 친 부분에 의미를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어요. 보통은 기억에서 미음으로 기호를 먹이고 거기에 대한 구절의 이해 또는 상징적인 의미 같은 것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술자와 관련하여 시점의 특징 또는 나에 대해 묻는 문제인데요. 이 둘을 나누어 보자면은 시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소설이라는 형식에 대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품 안의 서술자가 사건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 같은 말들은 올바른 선지가 되는데, 이렇게 뭐 1인칭인지 3인칭인지 이런 걸 묻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나에 대해 묻는 문제라는 것은 이 작품 자체의 내용과 관련된 것인데요. 나라는 인물은 원래는 엇박자 D의 행동을 어색하게 또는 이상하게 여기기도 하고, 또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는 이제 계산적인 모습, 그런 어른, 사실 대부분의 어른들이 계산적인 면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런 보통의 어른으로 자라나서 엇박자 D를 만나는데, 그 엇박자 D와의 관계나 함께 해나가는 활동에 있어서 뭔가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그것을 묻는 문제는 이제 내용적인 것을 묻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음악 선생과 엇박자 D가 생각하는 합창에 대해 묻는 문제. 이것은 주관식으로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 작품 자체가 어떤 전체주의적인 폭력과 그것에 저항하는 인물의 갈등 관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라든지 내용과 중심 내용과 관련하여 이것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으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동승으로 내려가 보면 먼저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는데요. 이 동승이라는 것은 시이다 보니까 그만큼 다양한 표현법이나 뭐 특히 심상 이런 것들이 사용될 수 있죠. 그것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다음으로는 시적 화자의 심리 변화와 그에 따른 행동을 묻는 문제인데, 이것은 중심 내용과 관련이 있겠죠. 네, 시적 화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떻게 바뀌고, 그리고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를 통해 드러나는 주제는 무엇인지, 이런 걸 묻는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문 보면서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앞부분 줄거리 먼저 보면은 공연 기획자로 일하는 나. 자, 여기서 나의 직업이 나오고 나라는 인물이 작품 안에 나온다는 건 1인칭 시점이죠. 그런데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뒤에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건 내가 주인공이라기보단 나는 관찰자의 역할을 해요. 주인공은 엇박자 D가 되겠죠. 여기 중심인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밑에 특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음악실에 앉아 각자의 공부를 했다. 실망한 엇박자 D가 밖으로 나가 노래 연습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여기서 음악실에 앉아서 각자의 공부를 한대. 음악실은 원래 노래 연습을 하든 악기 연주를 하든 그런 곳인데, 여기서 엇박자 D와 달리 우리는 노래 연습을 안 했고 엇박자 D는 밖으로 나가서 노래 연습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라고 하죠. 엇박자 D의 합창에 대한 열정이 드러나고요. 음악 선생은 첫날이니까 자습을 한다고 했지만 그 다음 주에도 계속 우리는 자습을 했다. 여기서 음악 선생도 합창에 대한 열정은 없고요.
합창단도 합창을 연습하는 게 아니라 자습을 실시하면서 합창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열정이 없는 모습을 보여요. 사실 여러분들도 동아리 활동이나 뭐 CA라고 하나요? 그런 거 해봤을 때 정말 그 활동이 좋아서 들어가서 하는 친구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때 장기반 들어갔었는데 들어가서 그냥 앉아서 장기 두다가 종치면 나와서 집에 가면 되니까 그게 좋아서 들어갔었고요. 선생님 친구들 중에도 뭐 예를 들면 RCY 같은 거 하는 친구들 보면은 봉사활동 단체인데 그거 너 봉사랑 안 어울리는데 왜 했어? 라고 하면 봉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다 거기 간대, 거기에 아는 선배가 있대 라고 말을 하는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엇박자 D는 특이하게도 정말로 합창이 좋아서 합창반에 들어온 그런 친구였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내려가서 나는 음악실 의자에 보조 책상에 엎드려 밀린 잠을 보충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동아리 활동 때 잠잘 수 있게 해주는 거. 자, 그 다음에 사실 이게 뭐 바르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 가장 좋아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축제 때 부를 노래를 정하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았다. 1분. 정말 짧은 시간인데 어떤 하나의 노래가 제안이 되고 그래 그걸로 하자 라고 하고 땡 이었습니다. 그 다음 내려가서 자자 쉬운 노래니까 딱 한 번만 맞춰보고 자습하자 했는데 한 번만 맞춰보고 연습도 아니고 자습을 하자는 건 합창단 활동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엇박자 D가 놀라울 정도의 박치이자 음치인 걸 알게 됐어. 합창을 하고 싶어서 들어온 애길래 노래를 얼마나 잘하나 했더니 엄청난 박치이고 음치였네요. 그러면 합창을 할 때 굉장히 불협화음이라고 해요. 그것을 일으켰겠죠. 그리고 그러한 엇박자 D의 영향력을, 부정적인 영향력을 불길한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려가 볼까요? 5소절쯤 지나자 엇박자 D로 인해 노래는 엉망진창이 되었다 라고 하고 엇박자 D의 노래로 인한 소동이 매년, 그러니까 이 장면이 매년 꾸준히 출제되고 있으므로 엇박자 D의 노래가 못 부른 노래는 아니라는 것을 이 뒤에 제시됩니다. 그러나 합창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음을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가수들이 TV에 나와서 노래 부를 때 원래 노래대로 정박자로 부르지를 않고 박자를 조금씩 다르게 해서 엇박으로 많이 불러요. 약간 뭐 잘난 척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자신만의 개성을 담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가수가 부르는 걸 듣고 있으면 뭐 좀 독특하다 뭐 또는 멋있다 잘 부른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음악 선생은 뭐라 하냐, 아무리 편한 맛에 들어왔다지만 여기서 편한 맛이라는 게 자습에 대한 거죠. 그래도 명색이 합창단인데 노래를 이렇게 못할 수가 있나? 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데 이 화를 내는 행동이 설명 보시면 획일성을 폭력적으로 강요하는 전체주의적 태도라고 나오죠. 획일성 다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 폭력적 여기서 직접 때리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에요. 화를 내는 것도 폭력적인 겁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상대에게 공격성을 드러내는 것인 화를 내는 행동을 하는 건 폭력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체주의적 태도라는 것은 여기서 전체주의는 쉽게 생각하면 돼요. 전체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전체주의예요. 그래서 모두 다 똑같이 같은 박자에 같은 음을 내야만 한다라는 게 전체를 중시하는
전체주의적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야 선생님은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다. 이거 누구야? 계속 불러봐. 아이들은 긴장하며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아이들이 긴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노래 실력이 합창을 망칠 정도는 아니야. 플러스 혹시 그래도 나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드러나는 건 학생들, 아이들도 이 전체주의적인 음악 선생님의 태도나 행동에 순응하고 있어요. 그냥 따르고 있다는 거죠. 선생님,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요. 선생님, 저는 이 박자를 하고 싶은데요. 같은 그런 어떤 저항적인 또는 다 똑같고 싶지가 않다. 나의 개성을 드러내고 싶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학생이 여기서 없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나도 남들과 똑같이 부를 수 있어. 나도 남들과 똑같이 불렀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서 전체주의적인 폭력에 겁먹은 아이들의 모습이 나오고요. 단장, 이거 네 목소리 아니야? 멈추고 단장 혼자 불러봐. 여기서 엇박자 D는 합창단의 단장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노래는 못하지만 열정이 있고 단장이다 라는 거. 자, 그 다음 보면 엇박자 D의 노래는 들어줄만 했다. 이것도 중요해요. 엇박자 D가 엄청 노래를 못한다기보다는 혼자 부를 때 그 노래는 들어줄만 했다라는 거. 뭔가 이상하긴 한데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로 이상한지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답을 말해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자,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 엇박자 D의 노래는 이상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상하다라기보다는 자기만의 개성이 강하다라는 걸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다기보다는 개성적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내려가서 다시 합창을 시도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면서 엇박자 D로 인해 아이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음이 뒤죽박죽이 되었다. 이건 그런 걸 생각하면 돼요. 애국가라든지 뭐 어떤 교가라든지 이런 거 부를 때 선생님은 진짜로 그런 적이 있는데 뭐 아침 조회 같은 거 월요일 날이나 이럴 때 한 달에 한 번, 뭐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했었어요. 선생님이 학생 때는. 그때 선생님이 아주 큰 소리로 애국가를 불렀는데 약간 관종이었어요. 근데 3절을 불러야 되는데 3절 가사가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마음대로 4절을 부른 거야. 근데 3절을 아는 애들도 다 4절을 따라 부르더라고. 그래서 그 아침 조회가 끝나고 그때가 아마 초딩 때였던 것 같은데 담임 선생님이 애국가 4절이랑 3절을 따로 알려주셨어요. 한 20분 정도. 수업은 안 하시고. 그래서 그날 이제 점심시간이었나 쉬는 시간이었나 그때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너 때문에 애국가 잘못 불렀다고, 자기는 원래 3절 알고 있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자, 여기서 엇박자 D가 자기만의 박자나 약간 다른 음으로 노래를 부르니까 다른 아이들이 같이 노래를 부를 때 영향을 받는다 라는 것도 바로 그런 애국가를 멋대로 불렀던 선생님의 기억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아. 대신 넌 절대 소리 내지 마.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는 거야. 알았지? 라고 하면서 모두가 같은 같은 박자에 내야 하는 이 상황에서 방해가 된다고 여기니까 획일성을 강요하는 그런 태도로서 개별성을 억압하는 행위로서 립싱크를 강요하는 겁니다. 자, 이번 연도 문제에서 가장 많은 출제가 된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이 작품에서 주제를 생각해 보자면은 획일성에 대한 저항의식과 그것을
오랜 세월에 걸쳐 실현하는 태도라고 봤을 때 주제를 그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은 획일성을 강요하는, 즉 엇박자 뒤의 개성이 억압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아주 크죠. 그래서 이 부분이 출제가 다수 되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내려가서 그 밑으로는 보시면 금색 글씨라든지 보라색 글씨가 많이 없죠. 그건 이 부분이 출제가 잘 안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올해에도 출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상징적인 사건이 딱히 없이 이제 시간이 흐르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기 때문에 뭐 중략 부분 줄거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이것이 그런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기만 하므로 네, 그렇게 많은 출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 부분 나는 음악 선생에게 맡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내가 음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자, 이 대사를 통해 엇박자 D가 대사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음악 선생에게 엇박자 D가 맞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맞았을까요? 이건 네, 꼼꼼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지만 간략히 말해주면은 결국 축제 때 엇박자 D는 자신에 대한 억압에 굴복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야? 립싱크를 안 했다는 거고 축제의 노래를 망쳐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음악 선생은 그 뒤로 여기 보시면 엇박자 D를 때린 음악 선생은 대가를 톡톡히 치렀지만 아마도 뭐 합창단 담당 선생 자리에서 잘렸다든지 아니면 뭐 교장 선생님 같은 그런 사람에게 불려가서 혼났다든지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음치라고 생각하더라. 자신이 알아낸 게 아니고 들어서 아는 거지. 여기서 들어서라는 거는 타인에게 들어서 알게 된다라는 얘기죠. 타인이 자신을 음치로 규정하고 너 음치야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사회가 전체의 관점에서 개인의 개성을 문제시하고 억압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게 옳은 선지로 출제가 되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회라는 것은 결국 타인이 모여서 이루어진 집단을 말하는 거겠고 그러한 집단에서 개인의 개성을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문제시하고 억압한다 라고 나오는 거죠. 평생을 그렇게 세뇌를 당하는 거야. 자, 나는 개성적이야가 아니라 나는 음치야 라는 걸로 세뇌를 당한다는 겁니다. 세뇌라는 건 음치라는 건 일반적으로 음을 못 맞추다 라는 뜻이죠. 우리 무슨 치라는 거 생각해 봐. 음치 말고 박치나 몸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무언가를 못하는 사람한테 치자를 붙여서 표현을 하죠. 음치는 음을 못 맞추는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부정적인 자아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남들과 다른 나의 개성은 개성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인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남들과 다르면 안 돼 라는 전체주의적인 사고인 거고 그러한 사회의 분위기를 이렇게 엇박자 D의 말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엇박자 D는 자신의 엇박자라든지 또는 남다른 음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여겼을까? 이건 개성이야. 나쁜 게 아니야 라고 여겼을 거고 그에 대한 어떤 그것으로 인한 그러한 인식으로 인한 공연의 내용이 이제 뒤에서 제시가 될 겁니다. 그럼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자, 아래로 내려가 보면은 선생님이 앞에서 서술자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었다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나의 계산적인 성격이 하나 드러나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여기
나는 엇박자 D를 도와주기로 했다. 이유는 첫째, 다른 기획사를 찾아가는 걸 막기 위해. 둘째, 나에게 모든 것을 일임했기 때문에. 셋째, 실패에 대한 부담이 없고 나에게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자, 여기서 나는 엇박자 D를 내 친구니까 도와줘야지 라는 그런 어떤 좋은 마음이라기보다는 엇박자 D의 공연을 통해서 나의 어떤 이익이 충분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도와주기로 해요. 서술자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여기에서는 서술자의 이해타산적인 성격을 알 수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서술자의 이해타산적인 성격이 잘 드러나는데 그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려가 볼게요. 자,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보라색 글씨나 금색 글씨가 없죠. 여기는 간략하게 말로 정리하면 엇박자 D와 나가 함께 이제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이 쭉 드러나 있습니다. 더 내려가 볼까요? 자, 아래쪽에서 이거 하나만 볼까요? 공연에 대한 모든 준비는 다 끝났고 표는 3일 만에 팔릴 만큼 공연이 이슈가 되었대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나는 짧은 취재였지만 기자를 꼬드겨 인터뷰도 했다라고 하거든. 인터뷰 왜 했을까요? 인터뷰에서 무슨 말을 할까요? 네, 우리 공연 짱 재밌습니다. 많이들 보러 오세요. 이런 말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공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공연 표도 잘 팔리지만 또 공연 DVD 수익이라든지 그 DVD 판매 수익이라든지 이런 다른 수익도 더불어 높아지고 결국 나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속물적인 면모인 거고 여기서 속물이라는 단어 모르시면 안 되지만 혹시 모른다면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돈이나 명예와 같은 그런 가치를 밝히는, 여기서 밝힌다라는 건 조금 보기 좋지 않을 만큼 추구한다라는 뜻으로 보면 돼요. 누구나 돈과 명예를 갖고 싶어 하지만 그걸 대놓고 막 이렇게 많이 드러내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아니면 그냥 동성친구도 사귈 때 야, 너 쟤랑 왜 가까이 지내? 또는 쟤랑 왜 사겨? 하면은 뭐 쟤 착하잖아. 또는 쟤랑 뭐 이런 게 잘 맞아. 저런 게 잘 맞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쟤 돈 많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보기 안 좋잖아요. 그런 게 바로 속물적인 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속물적인 면 알아두시고 다음으로 내려가 보면은 자, 이 부분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노래가 나오고 있어. 여기 보세요.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렸다. 너무 작아 거의 들리지 않았다. 시나리오대로라면 그들의 최고 히트곡을 연주할 차례였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더블 더빙이라고 하는 이 공연의 메인 가수예요. 이 공연의 메인 가수의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다른 노래가 나오는데 여기서 엇박자 D가 말합니다. 잘못된 거 없어. 너 몰래 만든 시나리오야 라고 얘기를 해요. 너 몰래 만든, 여기서의 너는 아마 나를 말하겠죠. 몰래 만든 시나리오라는 게 어떤 걸까? 한번 보시면 내려가 볼까요? 오늘 나는 고백을 하고 라는 과거 학창시절에 합창할 때, 축제에서 합창 때 불렀던 노래를 이 엇박자 D가 이렇게 틀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의 노래냐? 나나 친구들 아니고요. 엇박자 D 아니에요. 누구냐? 한 사람의 목소리에서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여러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합창이라고 하기에는 서로 음이 맞질 않았대요. 박자도 맞질 않았대요.
음치, 박치들이 부른 노래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음치들의 노래로만 믹싱한 거라고 여기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노래가 음치들의 노래면 별로여야 되는데 생각보다 아름다웠대. 왜 아름답지? 왜냐? 이것은 음치들의 노래가 정말 단순히 듣기 싫은 어떤 그런 소음이기만 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음치들의 노래는 어두운 방에서 전원을 찾는 왼손처럼 더듬더듬 어디론가 내려앉았다. 이 부분은요, 음치들의 노래가 생각보다 이 어두운 공간 안에서 잘 어울렸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표현상으로 봤을 때 노래가 내려앉았다는 눈에 보이는 것 같은 그런 형식, 즉 청각적인 요소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어두운 방에서 전원 스위치를 찾는 왼손, 이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미지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같잖아요. 그래서 시각적인 거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뭐처럼이라는 비유의 대상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유를 하는 직유법 표현이 쓰였다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유, 그 다음에 청각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의 연결이 잘 드러나 있죠.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관객들은 이 노래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 박수를 치기도 하고 휘파람을 불기도 하고 브라보라는 외침을 하기도 해요. 이것은 음치들의 노래가 그 어떤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나와 친구들, 이 공연에 초청된 나와 엇박자 D의 합창단 동기들, 친구들은 어떤 반응을 했냐? 이번엔 우리들이 립싱크를 하고 있었다 라고 해요. 이것은 무엇이냐? 20년 전 강압적 립싱크를 했었던, 그러니까 립싱크를 강요당했었던 엇박자 D에게 느끼는 미안함과 속죄의식이 드러난 행동이고요. 그리고 나와 친구들은 이제 엇박자 D의 노래가 이상한 노래가 아니라 바로 개성을 가진 노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내용이었고요. 다시 말하지만 내용적인 이해와 함께 상징적인 의미를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하종호의 동승으로 내려가 볼까요? 동승 보시면은 지하철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바로 아시안 젊은 남녀, 보통 우리는 이주 노동자 또는 외국인 노동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들을 본 얘기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저희들은 무엇을 하려고 국철을 탔는지 궁금해서 쳐다보니 그들은 서로 마주보며 떠들고 웃고 귓속말할 뿐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나는 그들을 쳐다봐요. 왜? 관심이 가니까. 근데 그들은 나를 쳐다보지 않아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게, 이러한 관심이라는 건 뭐 일반적으로 좋은 말로 많이 쓰이지만 이 시에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쓰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지하철이나 버스 탔을 때 어떤 사람이 타거나 내릴 때 그를 빤히 쳐다보는 일이 있나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빤히 쳐다본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때요? 좀 불쾌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여기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특히나 늦은 시간에 뭐 좀 음침하게 생긴 어떤 아저씨가 나를 빤히 쳐다본다 생각해봐. 이거 굉장히 좀 두렵기도 하고 좀, 그죠? 그런 마음이 드니까 여기서의 관심이나 시선은요, 그런 의미로서 좀 부정적인 의미를 띱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또는 아시안 젊은 남녀를 관심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그들을 우리와 함께 지내는 존재 또는 우리와 함께 있는 게 익숙한 존재로 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을 다른 이방인으로 보면서 차별적 시선을 가지는 겁니다. 여기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뭐 이상해, 옆에 앉기 싫어, 이것만이 차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선 자체도, 관심 자체도 차별입니다. 우리가 같은 한국인이라면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텐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관심을 가진다. 이것은
차별이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으로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문득 나는 천박한 호기심이 발동했다는 생각에 황급히 차창 밖으로 고개를 돌린다. 나의 호기심이 천박하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같은 한국인이었다면 관심이 없었을 텐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관심을 가진다는 건 그들에 대한 하나의 차별 행위야 라는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근데 마침 차창 밖에서는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가 물결을 타고 있었대요. 깃털의 색깔이 다른 새들은요, 그 색깔에 관계하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서 다 같이 물결을 타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의 차이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나는 신경을 썼잖아요. 그러면서 화자의 부끄러움이 더욱 심화되게 하는 객관적 상관물로 작용을 해요.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건 화자의 정서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소재들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감정이입이 있지만 이렇게 감정이입의 대상이 아니라 감정심화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대상들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화자는 부끄러움을 느꼈고 마지막으로는 그들과 내가 다르지 않다라는 동질감을 느껴요. 어디에서? 국철은 회사와 공장으로 가고 공장이 많은 노선으로 가고 있었고 나도 회사로 가는 것처럼 저희들도 일자리로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며 결국은 나나 저들이나 모두 노동자라는 동질감을 느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서리법의 표현을 통해서 더 강하게 드러내는 것으로서 시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이 시에서는 상황적인 거 잘 상상해 주셔야 되고 나의 시선과 그것을 거두는 나의 심리,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문제는 우선 1번 아니죠. 1번 맞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는데 이렇게 기호를 먹이고 밑줄을 쳐서 그 의미를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다고 했죠. 그 중에서 이제 답이 되는 걸 찾아보면은 답은 2번이에요. 왜 답일까요? 선생님의 질책을 두려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여기 니은에서 드러나는 게 맞습니다만 근데 엇박자 D에 대한 선생님의 질책을 두려워한다는 아니죠. 왜? 내 노래 실력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질책이 있을까봐 두려운 심리예요. 그러니까 엇박자 D의 개성을 존중해주지 않는 음악 선생님에 대한 걱정 또는 두려움이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저 사람에게 질책받을까봐 하는 걱정입니다. 네, 이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죠. 누구나 어느 정도 이기적일 수밖에 없지만 타인의 개성이 짓밟히는 상황을 걱정하지 않고 내가 질책을 당할까봐 걱정하기만 하는 건 약간 소시민적인 모습이랑 연관을 맺을 수 있어요. 여기서 소시민이라는 건 정의로움에 대해서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안위 또는 자신의 안전만을 추구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고 아무래도 부정적인 의미가 좀 있어요. 네, 그러면 1번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으로 9번 가보시면 9번 문제는 자 윗글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인데 서술자에 대한 것도 묻고 내용적인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답은 몇 번이냐면 4번. 주요 갈등을 서술자와 나의 갈등, 아니죠. 서술자인 나와 엇박자 D의 갈등으로 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설의 1차적인 갈등은 음악선생과 음선이라고 쓸게요. 음악선생과 엇박자 D의 갈등이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등은 엇박자 D와 음악선생을 포함한 이 어떤 사회 전체, 개인의 개성을 짓밟는 사회의 갈등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주요 갈등을 잘못 설명하는 4번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 자, 마지막 문제는 수능형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수능형 문제에서의 3번. 나의 화자가 추구하는 바가 형상화된 것. 자, 여기서 나는 바로 동승을 말하는데요. 동승의 화자는 어떤 것을 추구하냐? 차별적 시선 없이 모두가 조화를 이루는 삶의 모습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드러나는 작품이 어떤 거냐면요. 바로 4번입니다. 4번을 보시면 숱한 사람들이 만나지만 왜 그들은 숲이 아닌가? 그러면 숲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는 사실 시 전체를 읽어봐야 알겠지만, 사람들이 만나더라도 숲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숲의 일반적인 의미를 생각해보면 숲이라는 게 뭐지? 그냥 나무가 대빵 많으면 숲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나무가 하나 있으면, 하나 떨어져 있으면 숲이라고 안 하죠. 근데 나무들이 모여 있으면 숲이라고 하죠. 아, 숲은 나무들 간의 조화를 이룬 그런 공간을 말하는구나. 그럼 여기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의미는 숲이라는 것은 조화를 이룬 공간이다. 구성원들의 조화가 드러나는 공간이다. 바로 우리 사회가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여러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마치 숲처럼 조화로운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걸로 이 작품의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그것은 하종호의 동승, 그러니까 여러 사람 중에서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도 포함이 될 테니까 하종호의 동승과 같은 주제의식이구나 라고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고요. 지금까지 사용된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고생하셨어요.